사람이 다시 선다는 건 넘어졌던 자리에서 일어나는 일이다. 아들을 신고한 한 어머니의 이야기. 죄와 용서, 그리고 다시 끓이는 국밥 한 그릇. 차가운 세상 속에서도 온기를 잃지 않았던 그 손의 기록. 이것은 한 그릇의 국물이 사람을 살린 이야기입니다. 아직 해가 뜨지 않은 시간, 저는 늘 그렇듯 가게 셔터를 올립니다. 쇳소리가 골목길의 돌담을 살짝 간지럽히고 차가운 공기 속에서 밤새 끓인 사골 냄비가 첫 숨을 토해냅니다. 하얀 김이 문지방을 넘어 흘러나오고 김 사이로 형광등 불빛이 가느다란 강처럼 흔들립니다. 저는 국자를 꺼내 큰 냄비를 한 번, 두 번 천천히 저어 올립니다. 오래 묵힌 뼈와 마늘, 팥뿌리의 향이 뒤섞여 어제와 오늘의 경계에 따뜻한 다리를 놓습니다. 이 다리를 건너 하루가 옵니다. 저는 마음속으로 움졸입니다. 급하지 않게, 그러나 바르게. 문 옆 발매트에는 회색 고양이가 먼저 와 앉아 있습니다. 이름을 붙인 적은 없지만 저는 속으로 돌이라고 부릅니다. 돌처럼 언제나 그 자리에 있어서요. 작은 종지에 사료를 덜어주면 고양이는 꼬리를 세워 인사를 하고 그 모습이 꼭 오래전 제 아이가 밥을 받아들고 돌아가던 뒷모습 같아 가슴이 한번 조용히 쿵 내려앉습니다. 카운터 뒤편 낡은 액자 하나가 있습니다. 학교 앞 문구점 간판이 보이고 반팔 교복을 입은 아이가 제 손을 잡고 있습니다. 햇빛이 어린 얼굴에 튕겨 작은 별처럼 반짝이던 눈동자. 그 아이가 제 아들이었습니다. 액자 유리를 손수건으로 문지르며 저는 낮게 묻습니다. 잘 지내고 있니? 첫 손님은 늘 경비 아저씨입니다. 야간 근무를 마치고 들어와 모자를 벗으며 사장님, 어제처럼 반 넉넉히요. 라고 말합니다. 저는 대답 대신 동작으로 응합니다. 밥 한 공기, 국물 두 국자 반, 잘 삶은 수육을 얇게 썰어 얹고 다진 파와 후추 한 꼬집을 마지막에 올립니다. 김이 수줍게 얼굴을 가리면 그릇을 미는 제 손목의 뜨거움이 맴돕니다. 아저씨는 첫 숟가락을 뜨며 깊게 숨을 들이마십니다. 에구, 이 맛에 버팁니다. 그 말 한마디가 제 허리를 다시 펴줍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다른 표정을 하고 문을 열고 들어오지만 그릇 앞에 앉아 국을 떠올 때만큼은 모두가 조용해집니다. 저는 마음속으로 오래된 문장을 꺼냅니다. 밥 한 그릇은 사람을 살린다. 그 믿음이 제 하루의 불씨입니다. 준비 손길이 분주해집니다. 배추를 다듬어 김치통에 눌러 담고 단무지를 길게 썰어 노란 빛을 정리합니다. 무청이 얇게 마른 냄새가 부엌 가득 번지고 스테인리스 싱크대에 떨어지는 물방울 소리가 작은 종소리처럼 반짝입니다. 벽식의 초침이 한 칸씩 앞으로 나아갈 때마다 저는 칼끝으로 채소의 숨을 가볍게 터뜨리고 불꽃의 세기를 손바닥으로 가늠합니다. 바람이 문틈으로 들어와 커튼 끝을 스치면 새벽은 점점 덜 차갑고 대신 더 선명해집니다. 그 선명함 속에서 제가 살아온 세월이 가지런히 정리되는 듯합니다.
가게 문을 반쯤 열어 두자 골목 끝에서 신문 배달 오토바이가 지나갑니다. 달그락, 달그락 신문이 문 앞에 안착합니다. 저는 고개를 숙여 신문을 집어들고 첫면을 펼쳐둡니다. 굵은 제목들이 세상을 요약하지만 제 눈은 늘 구석에 있는 작은 기사들에 먼저 갑니다. 그 구석 기사들, 잊힌 듯한 사연들 속에서 저는 사람들의 체온을 찾습니다. 작은 것들이 모여 큰 하루를 만든다는 걸 제 가게는 매일 증명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가르쳐 준 사람이 있었습니다. 제가 엄마가 되게 만든 한 사람, 사진 속 그 아이. 그 아이가 어른이 된 후에도 저는 매일 이 시간에 같은 자리에 서서 같은 냄비를 돌렸습니다. 기다림은 때로 의식이고 의식은 사람을 지탱하는 기둥이라 믿었습니다. 새벽 손님들이 물밀듯 지나가고 의자가 잠시 비었을 때 카운터 위 휴대전화가 진동합니다. 모르는 번호. 저는 수건으로 손을 대강 닦고 화면을 바라봅니다. 그 순간 알 수 없는 예감이 목 뒤에서 서늘하게 일어섭니다. 삶이란 건 이렇게 아무 일도 없을 것 같은 순간에 천천히, 그러나 돌이킬 수 없이 방향을 틀곤 했습니다. 벨소리는 길지 않았지만 제게는 유난히 길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숨을 고르고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리고 아직은 아무것도 모르는 채로 말했습니다. 여보세요. 수화기 너머에서는 한동안 아무 말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작은 숨소리, 멀리서 누군가 문 여는 소리, 그리고 떨리는 음성이 느리게 도착했습니다. 혹시 국밥집 사장님 맞으시죠? 저는 본능처럼 대답했습니다. 맞습니다. 그 다음 문장이 제 하루의 온도를 바꿔놓을 거라는 걸 아직 몰랐습니다. 가게 불을 끈 채 앉아있던 그날 오후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던 음악이 중간에 끊겼습니다. 잠시 속보 전해드립니다. 최근 전국을 뒤흔든 보이스피싱 조직이 검거됐습니다. 경찰은 피해자가 30여 명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그 다음 저는 그 말을 끝까지 듣지 못했습니다. 라디오 스피커에서 들려오는 기자의 목소리는 멀어지고 대신 심장이 두근거리는 소리만 제 안에서 점점 커졌습니다. 손끝이 떨려 리모컨을 쥘 수 없었습니다. 그 순간 화면에 사진 한 장이 스치듯 비쳤습니다. 모자와 마스크에 얼굴이 가려진 한 남자. 그러나 저는 알아봤습니다. 눈매, 입술, 무심하게 떨던 오른손의 버릇까지. 그건 제 아들 현수였습니다. 아니야, 저건 현수가 아니야. 제 입에서 저절로 새어나왔습니다. 아니라고, 그럴 리 없다고, 그 아이는 그런 짓을 할 아이가 아니라고. 저는 텔레비전을 꺼버리고 양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차가운 손바닥 사이에서 숨이 막혔습니다. 그 아이가 나한테 그런 말 안 했잖아. 그렇게 힘들다고 한 적도 없었잖아. 기억 속의 아들은 언제나 밝고 예의 바른 청년이었습니다. 초등학교 시절 교실에 늦게 들어가는 친구를 기다려주던 아이. 돈이 없어도 늘 엄마 난 괜찮아라며 웃던 아이. 그런 아이가 왜
현수는 대학을 중퇴하고 나서부터 자주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엄마, 이번엔 진짜 기회야. 사업하는 형이 있어서. 엄마, 이번 달만 도와줘. 곧 갚을게. 저는 그 말들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자식이라는 건 부모 마음에 눈을 가리는 마법 같은 존재니까요. 며칠 전에도 그는 짧게 통화하며 말했습니다. 요즘 일이 잘 돼서 엄마한테 보답하려고 곧 놀러 갈게. 그 목소리는 활기찼고 그 안에 어두운 그림자 따윈 없었습니다. 하지만 경찰의 전화를 듣고 나서부터 그 모든 말이 되감기기 시작했습니다. 전화기 너머의 웃음소리가 너무 건조하지 않았던가. 전화를 급히 끊던 그 버릇은 혹시 들킬까 두려운 자의 습관이 아니었을까? 머릿속에서 수많은 장면이 얽히며 터져나왔습니다. 그러나 결론은 늘 같았습니다. 아니야. 내 아들이 그럴 리 없어. 그 말을 수십 번, 수백 번 되뇌었습니다. 밤이 깊어가자 가게 유리창에 제 얼굴이 비쳤습니다. 하얀 김이 사라진 자리엔 주름진 얼굴과 붉게 달아오른 눈자위만 남았습니다. 현수야, 그게 정말 너니? 목구멍까지 올라온 그 말을 소리 내지 못했습니다. 혹시라도 세상에 대고 그 이름을 부르면 진짜가 되어버릴까봐 그저 가만히 의자에 앉아 손끝으로 국밥 그릇에 가장자리를 문질렀습니다. 뜨거웠던 그릇은 식었고 식은 자리는 다시 차갑게 굳었습니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아 텔레비전을 다시 켰습니다. 피의자 중 한 명은 어머니에게 송금한 기록이 다수 확인됐습니다. 리포터의 말이 귓속을 베었습니다. 그 송금 기록, 내 통장에 들어온 그 돈이었을까? 얼마 전 현수가 엄마, 이건 내 첫 월급이야라며 보낸 30만 원. 그 돈을 받아들고 저는 얼마나 기뻐했는지. 이제는 그 돈이 누군가의 눈물로 번 돈이었다는 걸 알아버렸습니다. 손끝으로 이마를 눌렀습니다. 하느님, 이게 정말 제 죄입니까? 눈물이 뺨을 타고 떨어졌습니다. 밤새 가게 불을 다시 켰습니다. 김이 다시 오르지만 그 속엔 이제 냄새도 온기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저는 결심했습니다. 직접 가서 내 눈으로 확인하자. 진실이 무엇이든 모른 척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날 오후 경찰서의 위치를 메모지에 적었습니다. 볼펜이 종이를 찍는 소리가 무겁게 들렸습니다. 종이 위에 적힌 4글자 인천서부경찰서. 저는 오래된 앞치마를 벗고 그 위에 국물 자국이 번진 손바닥을 바라봤습니다. 그 손으로 아들을 길렀고 그 손으로 아들을 믿어왔습니다. 이제 그 손으로 그 아이의 죄를 확인해야 한다니. 그때 처음으로 세상이 너무 잔인하게 느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하늘은 유난히 맑았습니다. 그 맑음이 오히려 잔인했습니다. 저는 평소보다 조금 더 단단히 앞치마를 묶고 가게 문을 닫았습니다. 간판 밑에 전등은 여전히 켜져 있었지만 그 불빛이 더 이상 따뜻하지 않았습니다. 가게 문을 잠그는 소리가 골목 끝까지 울렸습니다.
그 소리를 들으며 문득 생각했습니다. 이제 내가 진짜로 아들 앞에 서러 가는구나. 버스 정류장으로 향하는 길, 햇살은 유리창에 부딪혀 번져나갔고 골목의 담벼락에는 고양이 한 마리가 느릿하게 몸을 비볐습니다. 모든 게 평소와 다르지 않았지만 세상은 이상할 만큼 낯설었습니다. 버스 좌석에 앉자마자 두 손이 무릎 위에서 떨렸습니다. 창문 너머로 지나가는 거리의 간판들이 흐릿하게 밀려갔습니다. 정심국밥, 국밥은 마음을 곱게 한다. 간판의 문구가 문득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마음을 곱게 한다. 지금의 저는 그 말과 가장 멀리 서 있었습니다. 경찰서 앞에 내렸을 때 차들이 도로 위를 미끄러지듯 지나가고 신호등의 초록불은 끝없이 깜빡였습니다. 저는 인도에 서서 한참 동안 문을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유리문 너머로 사람들의 그림자가 오가고 파란 제복의 어깨가 번쩍였습니다. 도저히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한 발을 내디디려 하면 어제의 아들이 웃으며 엄마 나 잘 지내 라고 말하는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 웃음이 내 발목을 붙잡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님이 씨 맞으시죠? 문 앞에서 제복 입은 경찰 한 분이 다가왔습니다. 저는 놀라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전화드린 경찰관입니다. 여기로 들어오시죠. 짧은 인사였지만 그 한마디에 다리가 휘청했습니다. 복도는 길고 차가웠습니다. 형광등이 반짝이며 켜질 때마다 머리 위로 흰빛이 떨어져 제 그림자를 길게 느렸습니다. 벽에는 수배 전단이 붙어 있었고 그 사이에 낯선 이름들과 함께 모자를 눌러 쓴 젊은 얼굴들이 빼곡히 있었습니다. 어머님 앉으세요. 책상 위엔 커피 자국이 묻은 종이컵, 옆에는 두꺼운 서류철이 포개져 있었습니다. 경찰관은 잠시 말을 고르다 조심스레 입을 열었습니다. 많이 놀라셨죠? 우선 말씀드리기 전에 확인부터 부탁드립니다. 혹시 이분 맞습니까? 그가 서류 봉투에서 꺼낸 한 장의 사진. 흑백 프린트된 CCTV 캡처 이미지였습니다. 고개를 숙인 남자, 팔목에는 수갑이 채워져 있었습니다. 얼굴의 절반이 그림자에 가려져 있었지만 그림자조차 제게는 익숙했습니다. 현수, 제 입에서 흘러나온 그 한마디는 마치 낯선 사람의 이름처럼 들렸습니다. 눈앞이 어지러워 의자 등받이에 몸을 기댔습니다. 경찰관은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혐의가 확실합니다. 입금 내역, 피해자, 계좌, 통화 기록 모두 나왔습니다. 그 말이 내리꽂히는 순간 세상이 기울었습니다. 입안이 바짝 말라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 애가 왜 그런 일을 조직에서 심부름 역할을 했던 것 같습니다. 초범이지만 피해가 커서 그는 말을 끝내지 못했습니다. 저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길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바닥에 먼지가 흩날리며 그 속에서 제 손의 주름이 더 깊어 보였습니다. 지금 면회는 가능합니까? 제 목소리는 거의 속삭임에 가까웠습니다.
경찰관은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늘은 잠시 가능합니다. 하지만 짧게만 부탁드립니다. 그 말이 끝나자 제 발은 다시 흔들렸습니다. 이제 문 하나만 지나면 현수를 보게 됩니다. 그 아이가 나를 보며 뭐라 할지 아니면 나를 보지 않으려 할지 그 어떤 경우라도 제 마음은 부서질 것 같았습니다. 복도의 끝 유리문 너머로 누군가가 의자에 앉아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철제 난간, 그리고 흐릿한 불빛. 저는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발끝이 닿을 때마다 바닥이 흔들렸습니다. 심장이 귀 바로 옆에서 쿵쿵 울렸습니다. 저게 정말 내 아들이 맞을까? 문이 열렸습니다. 안쪽의 공기가 싸늘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들려온 목소리. 엄마 오셨어요? 그 한마디에 제 세상이 조용히 무너졌습니다. 엄마 오셨어요? 그 한마디에 심장이 멈춘 듯 했습니다. 나는 그대로 굳어버린 채 철제 의자에 서 있었습니다. 눈앞에는 투명한 유리벽, 그 너머에는 수의복을 입은 현수가 앉아 있었습니다. 짧게 자른 머리, 야윈 얼굴, 눈 밑에 검은 그늘. 한때 반짝이던 아이의 눈동자는 이제 흐릿한 잿빛이었습니다. 내가 기억하던 그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입안이 바짝 말라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손끝이 떨려 전화기를 제대로 들 수 없을 만큼 유리병 옆에는 오래된 송수화기가 걸려 있었고 나는 천천히 그것을 들어 귀에 댔습니다. 철창 사이로 서로의 숨결조차 닿을 수 없었습니다. 현수야, 그게 정말 너니? 내 말이 끝나기도 전에 아들의 눈가가 흔들렸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아주 조용한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그 말 한마디가 내 가슴을 찢었습니다. 내가 왜 그런 짓을 했니? 내 목소리는 울음과 함께 떨렸습니다. 엄마, 나도 처음엔 그냥 일 좀 돕는 줄 알았어요. 형이 좋은 일자리라고 해서 갔는데 나중에야 알았어요. 그게 그런 일인지 알았는데도 계속한 거니? 아들은 대답 대신 고개를 떨궜습니다. 돈이 필요했어요. 엄마 병원비 갚고 싶었어요. 그 순간 세상이 뒤집히는 것 같았습니다. 그 돈이 그랬던 거니? 내가 받은 그 돈이? 아들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손등으로 눈을 문질렀습니다. 엄마, 나 진짜 잘하고 싶었어요. 엄마한테 자랑스러운 아들이 되고 싶었어요. 그 말에 내 숨이 멎었습니다. 그게 자랑스러운 일이냐, 현수야. 그게 나한테 부끄럽지 않은 일이었니? 유리병 너머에서 아들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이 가득 고여 있었습니다. 엄마, 나 이제 끝난 거죠?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사람은 누구나 다시 시작할 수 있어. 하지만 잘못은 인정해야 돼. 엄마, 나 무섭습니다. 그 목소리는 어릴 적 어둠을 무서워하던 아이 그대로였습니다. 그때처럼 나는 손을 내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유리벽이 우리 사이를 가로막았습니다.
벽 너머로 손바닥을 맞대자 미지근한 온기 하나가 스며들었습니다. 엄마, 나 정말 다시는 안 그럴게요. 그 약속 꼭 지켜야 한다. 나는 울음을 참으며 말했습니다. 엄마는 널 미워하지 않아. 하지만 용서는 내가 새로 살아갈 때 받을 수 있는 거야. 네. 짧은 대답 뒤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 침묵이 오히려 수백 마디의 말보다 무거웠습니다. 면회 시간이 끝났다는 안내가 스피커로 흘러나왔습니다. 경찰이 다가와 손짓했습니다. 나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유리병 너머 아들이 울고 있었습니다. 엄마 죄송합니다. 엄마는 잘못 없어요. 나만 나쁜 놈이에요. 그 말이 울음처럼 터졌습니다. 나는 겨우 미소를 지었습니다. 현수야, 아직 늦지 않았어. 경찰이 문을 열자 차가운 공기가 밀려들었습니다. 나는 마지막으로 돌아서서 한 번 더 아들을 보았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인 채 양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있었습니다. 작고 떨리는 어깨가 마치 어린아이의 울음 같았습니다. 그 순간 나는 알았습니다. 내가 이 아이를 용서해야 한다는 걸, 그리고 그 용서가 세상을 바로잡는 첫걸음이 될 거라는 걸. 복도를 걸어 나오며 나는 처음으로 큰 숨을 들이켰습니다. 눈물과 함께 공기가 폐 속으로 들어왔습니다. 하늘이 낮게 내려앉아 있었지만 그 속의 햇살은 희미하게 따뜻했습니다. 나는 속삭였습니다. 현수야, 잘못은 무겁지만 사람은 더 무거워야 한단다. 며칠이 지나고 나는 다시 국밥집 문을 열었습니다. 문을 여는 손끝이 유난히 무거웠습니다. 불을 켜자 형광등 불빛이 어지럽게 떨렸고 그 떨림이 내 마음 같았습니다. 하루 전까지만 해도 손님들의 웃음소리로 가득 찼던 가게가 이제는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문을 열고 얼마 지나지 않아 골목 어귀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기 그 국밥집 있잖아. 그 아들이 뉴스에 나왔대. 아니, 어머니가 직접 신고했다더라. 그 말이 내 귓가를 스쳤습니다. 나는 아무렇지 않은 척 국자를 들었지만 손이 떨려 국물이 뚝뚝 흘렀습니다. 이웃 중 몇몇은 모른 척 지나갔고 몇몇은 문 앞까지 왔다가 조용히 발길을 돌렸습니다. 그들의 뒷모습이 칼날처럼 느껴졌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어도 손님은 오지 않았습니다. 빈 의자만이 햇빛에 젖어 있었습니다. 나는 혼자 국밥을 한 그릇 끓였습니다. 똑같은 냄비, 똑같은 재료였지만 맛이 전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국물을 한 숟가락 삼키는 동안 가슴이 점점 조여왔습니다. 이게 내버리겠지. 나는 그렇게 중얼거렸습니다. 해가 지고 골목이 어두워질 때 가게 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단골이었던 경비 아저씨였습니다. 그는 조용히 들어와 자리에 앉았습니다. 국밥 하나 주세요, 사장님. 그 말 한마디가 울음처럼 들렸습니다. 나는 눈을 깜빡이며 그릇을 준비했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한참 동안 국을 떠먹었습니다. 그러다 숟가락을 내려놓고 말했다.
사람이 죄를 짓는 건 부끄럽지만 죄를 외면하지 않은 건 용기죠. 나는 그 말에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눈물이 그릇 위로 떨어졌습니다. 사람들이 뭐라 해도 저는 알아요. 그 아들, 결국 어머니의 마음이 살렸을 겁니다. 그가 그렇게 말하고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그의 뒷모습이 골목 어둠 속으로 사라질 때까지 나는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문틈 사이로 찬바람이 들어와 불 꺼진 가게를 스쳤습니다. 그 바람 속에서 아들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엄마, 나 다시 살고 싶어요. 나는 의자에 앉아 눈을 감았습니다. 손바닥에는 여전히 그날의 유리벽 감촉이 남아 있었습니다. 차가운 벽 너머로 닿지 못했던 손, 그 손이 지금 어디서 떨고 있을지 떠올렸습니다. 현수야, 세상은 널 용서하지 않겠지만 엄마는 기다릴게. 그 말을 내뱉는 순간 가슴 어딘가가 조용히 풀리는 듯 했습니다. 밤이 깊어졌습니다. 국밥 냄비의 불은 이미 꺼졌지만 그 냄비 속엔 여전히 온기가 남아 있었습니다. 나는 그 온기를 손바닥으로 느끼며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날의 긴 하루는 그렇게 고요하게 끝났습니다. 우편함에 작은 흰 봉투가 꽂혀 있었습니다. 발신인은 짧고 딱딱했습니다. 교도소. 봉투를 쥔 손끝에서 체온이 빠져나갔습니다. 문을 닫고 카운터에 앉아 봉투를 뜯었습니다. 종이는 얇았고 글씨는 서툴게 떨려 있었습니다. 첫 줄을 읽는 순간 심장이 조용히 움츠러들었습니다. 엄마, 오늘 하루를 버티는 동안 저는 계속 엄마 손을 생각했습니다. 유리병 너머에서 제 손바닥에 닿던 따뜻한 그 감촉을요. 글씨마다 잉크가 번져 있었습니다. 몇 번을 고쳐 쓴 자국. 나는 한 줄씩 천천히 따라 읽었습니다. 엄마, 저는 여기서 매일 새벽에 일어납니다.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눈이 떠집니다. 어둠 속에서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은 엄마가 새벽마다 끓이던 그 긴 모락모락 나는 국밥입니다. 저는 그 냄새로 컸는데 왜 그걸 잊고 살았을까요? 문장이 멈춘 자리마다 깊은 숨이 담겨 있었습니다. 나는 종이를 살짝 쓸어내렸습니다. 마치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듯이. 엄마, 저는 처음엔 단순히 심부름이었어요. 봉투 좀 받아서 전달해라. 계좌로 돈 들어오면 다시 빼서 보내라. 그게 무슨 뜻인지 제대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생각하지 않은 죄는 생각해서 지은 죄와 다르지 않다는 걸 여기 와서 배웠습니다. 나는 눈을 감았다 뜨며 다음 문장을 읽었습니다. 그날 엄마가 와서 유리병 너머로 제 손을 잡아주었을 때 저는 도망칠 곳이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변명도 미움도 다 제 얼굴을 따라다녔습니다. 엄마는 말했죠. 잘못은 인정해야 돼. 그 말이 무서웠는데 지금은 그 말이 저를 살립니다. 편지의 중간에는 작은 얼룩이 있었습니다. 잉크와 달리 흐려진 모양. 나는 알 수 있었습니다. 그 아이가 울면서 썼을 거라는 걸. 엄마, 여기는 시간이 느리게 갑니다.
느리게 가는 시간 속에서 저는 많이 봅니다. 제가 훔친 것은 돈이 아니라 누군가의 하루, 누군가의 평안이었다는 것을요.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도요. 그래도 저는 살아야 합니다. 살아서 갚겠습니다. 한 사람씩 제가 깬 것들을 줍겠습니다. 나는 한숨과 함께 작은 미소를 삼켰습니다. 아이의 말이 어둠 속에서 작은 등불처럼 흔들렸습니다. 엄마, 혹시 가능하다면 피해자 중 한 분에게라도 제 편지를 전달해 주실 수 있을까요? 죄송합니다. 라는 단어가 너무 가볍게 느껴져서 뭐라고 쓰면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저는 쓰겠습니다. 제가 나오는 날까지 매일 씁니다. 글의 끝에서 그는 마지막 힘을 모아 적었습니다. 엄마, 저는 엄마가 부끄럽지 않은 사람이 되겠습니다. 제 첫 월급, 처음부터 다시 벌겠습니다. 그 돈으로 엄마 가게 간판 새로 달아드리고 싶습니다. 정심국밥, 마음을 곱게 하는 집, 이제야 그 이름의 뜻을 알 것 같습니다. 사랑합니다, 엄마. 현수, 나는 종이를 접지 못한 채 한동안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늦은 오후의 빛이 기울어 가게 바닥을 길게 스쳤습니다. 먼지들이 빗속에서 천천히 떠다녔습니다. 그 사이로 아이가 남긴 문장이 속삭였습니다. 생각하지 않은 죄는 생각해서 지은 죄와 다르지 않다. 가슴 어딘가에 단단한 매듭이 지어졌다가 서서히 풀렸습니다. 나는 새 종이를 꺼내 펜을 들었습니다. 글씨가 삐뚤어지지 않도록 손목에 힘을 주었습니다. 현수야, 내가 적은 말들 엄마가 다 읽었다. 매일은 늦게라도 바르게 오더라. 용서를 구하려거든 내가 먼저 내 자신을 용서하지 말아라. 그건 나약함이니까. 대신 인정하자. 인정은 사람을 곧게 세운다. 엄마는 가게에서 기다린다. 국밥은 내가 오면 처음부터 다시 끓이자. 봉투를 닫으며 나는 한 가지를 더 메모지에 적었습니다. 피해자 명단 확인 요청. 침을 삼키고 경찰서 담당자 번호를 눌렀습니다. 목소리는 떨렸지만 말은 또렷했습니다. 담당 경위님, 피해자분들께 전할 편지가 있습니다. 제게 허락을 주실 수 있나요? 수화기 너머로 잠시 정적이 흐른 뒤 조심스러운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절차가 필요하지만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나는 종이 3장을 더 꺼냈습니다. 낯선 이름들을 떠올리며 한 사람씩, 한 문장씩 써내려갔습니다. 저는 외어머니입니다. 제 아들의 죄를 제가 외면하지 않겠습니다. 펜촉이 종이를 긁는 소리가 밤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오늘의 가게는 손님이 없었지만 빈 의자마다 누군가의 이름이 앉아 있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알았습니다. 내일 해야 할 일이 생겼다는 것을, 편지로 시작된 속죄를 밥 한 그릇에 옹기로 이어가야 한다는 것을. 아침 공기는 유난히 맑았고 그 맑음이 오히려 내 마음을 더 선명하게 드러냈습니다. 나는 편지들을 서류 봉투에 가지런히 넣고 작은 도장을 앞치마 주머니에 확인했습니다.
문을 나서기 전 가게 한가운데 서서 불을 한 번 더 살폈습니다. 솥은 식어 있었지만 손바닥으로 닿아오는 미열이 남아 있었습니다. 오늘은 말로만이 아니라 서류로도 진실을 세워야 한다. 그렇게 마음을 다잡고 문을 닫았습니다. 인천 서부경찰서 민원 창구 앞에는 회색 의자들이 일렬로 놓여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번호표를 들고 앉아 있었고 전광판의 숫자가 똑딱거리며 넘어갔습니다. A-107. 내 차례가 가까워질수록 손끝이 바스러지듯 떨렸습니다. 주름진 손가락마디 사이로 땀이 맺혀 유리 같은 광택이 돌았습니다. 불러주는 목소리를 듣자마자 나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보호자분 맞으시죠? 안쪽 조사실로 모실게요. 문이 닫히자 바깥의 웅성거림이 즉시 차단됐습니다. 형광등 빛이 하얗게 내려앉는 방, 테이블 위엔 볼펜 2자루와 붉은색 도장 패드, 그리고 두툼한 서류철이 놓여 있었습니다. 담당 경위가 한 장씩 서류를 꺼내며 또박또박 설명했습니다. 우선 피해자분들께 전달하실 탄원 사과문 접수건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교차 전달만 가능합니다. 다음은 참고인 진술조서, 그리고 마지막이 피의자 친족으로서의 의견서, 겸 신고, 경위 확인서입니다. 신고, 경위, 의견. 종이 위의 단어들이 돌처럼 무겁게 보였습니다. 엄마라는 단어가 그 돌들 사이에 낀 채 작아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어머님, 힘드시겠지만 여기 사실대로 적어주세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볼펜을 쥔 손이 가늘게 떨려서 첫 획이 물결처럼 흔들렸습니다. 언제 알게 되었는가? 왜 오시게 되었는가? 피해 보전을 위해 무엇을 하려 하는가? 질문들은 차갑고 정직했습니다. 나는 거짓 없이 적었습니다. 아들을 사랑하지만 잘못은 감싸지 않겠습니다. 글자를 또박또박 눌러 적을수록 가슴 어딘가가 조용히 뜨거워졌습니다. 이 문서에는 서명과 날인이 필요합니다. 도장 패드의 붉은 잉크가 내 손가락 끝에 묻었습니다. 경위가 서류의 우측 하단을 가리켰습니다. 서명, 관계모. 그 칸을 보는 순간 목구멍이 좁아졌습니다. 모. 세 글자가 내 생의 가장 진한 직함이었고 지금은 가장 무거운 증거였습니다. 나는 숨을 들이키고 천천히 도장을 내렸습니다. 툭! 잉크가 종이에 번지며 내 이름이 또렷해졌습니다. 그 소리가 내 안에서 작은 울음처럼 울렸습니다. 그리고 이건 피해자 전달용 봉투입니다. 직접 보내지 마시고 저희를 통해 안전하게 전달하시는 게 맞습니다. 나는 미리 준비해 온 편지들을 꺼내었습니다. 저는 애 어머니입니다. 제 아들의 죄를 제가 외면하지 않겠습니다. 고운 종이도 근사한 문장도 아니었지만 그 안엔 내 밤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경위는 조심스럽게 봉투를 받아 서랍에 넣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절차는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래도 고맙습니다. 고맙다는 그 말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죄를 가진 쪽에서 듣는 고맙습니다라니.
나는 고개를 숙여 답했습니다. 고마운 건 저예요. 절차가 있어 다행입니다. 이어 피해 변상 의사서가 앞에 놓였습니다. 가능하신 범위 내에서라도 표시해 주십시오. 가게 장부가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얇은 이익, 얇은 통장, 얇은 노후. 그러나 나는 빈칸에 적었습니다. 월 10,000원, 무기한 약정. 손끝이 떨렸지만 글자는 흐리지 않았습니다. 그 약정은 벌이 아니라 나와 아이가 사람으로 돌아가기 위한 달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신고 경위 확인서. 경위가 묻습니다. 어떻게 결심하셨습니까? 나는 천천히 말을 꺼냈습니다. 유리병 너머로 제 손바닥과 아이 손바닥이 닿았는데 따뜻했어요. 그 따뜻함이 죄의 온도라는 걸 알았습니다. 시키지 않으려면 바로 잡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방안이 잠시 고요해졌습니다. 경위는 고개를 숙여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기록에 남기겠습니다. 서류철이 닫히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 소리는 이상하게도 안도의 숨과 닮아 있었습니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허리를 숙였습니다. 문을 나서며 복도 창문 너머로 겨울빛 같은 햇살이 흘렀습니다. 마치 오래전 아이와 손을 잡고 걷던 길거리의 빛과 똑같았습니다. 현수야, 엄마는 내 편이 아니야. 엄마는 바른 편이야. 그래서 끝까지 내 곁에 있을 거야. 출구에 다다랐을 때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발신인은 교도소 면회 안내. 내일 오전 짧은 면회가 가능하다는 문자였습니다. 나는 문자를 오래 바라보다가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일은 편지의 사본과 밥값으로 모아둔 작은 봉투를 들고 가야겠다. 돈이 상처를 지우진 못하겠지만 상처 주머니에 거즈쯤은 되어줄 테니까. 밖으로 나오니 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차갑지만 도망치게 하진 않는 바람. 나는 코끝으로 그 바람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에서 아주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한 문장을 다시 세웠습니다. 사랑은 감싸는 일이 아니라 바로 세우는 일. 오늘의 서명은 그 문장의 밑줄이었다. 경찰서를 나온 날 하늘은 낮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었고 그 바람은 얼굴을 차갑게 때렸지만 이상하게도 도망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나는 가방 속에서 봉투 사본을 꺼내 꼭 쥐었습니다. 잉크가 마르지 않은 글씨가 손가락 끝에 닿을 때마다 내가 선택한 길이 바른 길임을 스스로 되새겼습니다. 마을 어귀에 들어서자 눈에 익은 풍경들이 하나둘 나타났습니다. 세탁소, 문구점, 구멍가게, 그리고 내 가게 앞에 가로등. 그러나 사람들의 시선은 예전과 달랐습니다. 누군가는 짧게 인사하고 지나갔고 누군가는 모른 척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들의 침묵이 더 날카로웠습니다. 골목 끝에서 들려오는 대화가 귀에 박혔습니다. 저기 사장님, 그 아들 때문에 뉴스에 나왔다잖아. 에이, 그래도 자기 손으로 신고했다잖아. 그건 쉽지 않지. 그래도 그런 일은 집안에서 났다는 게. 그들의 목소리가 멀어질수록 나는 가게 문 앞에 도착했습니다.
문패에 적힌 정심국밥 4글자가 저녁빛에 젖어 있었습니다. 한동안 그 간판을 바라보다가 나는 조용히 불을 켰습니다. 안으로 들어가자 공기 속에 먼지가 떠 있었습니다. 의자들을 하나씩 정리하고 냄비 뚜껑을 열었습니다. 국물이 이미 식어 있었지만 나는 가스레인지에 불을 올렸습니다. 팔을 송송 썰며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다시 끓이면 돼. 국물은 식어도 마음은 식지 말자. 그때 문이 살짝 열리며 찬바람이 들어왔습니다. 밖에는 작은 그림자가 서 있었습니다. 허리 굽은 할아버지 한 분이 천천히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낡은 모자가 들려 있었고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국밥 하나 괜찮죠?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묘하게 다정했습니다. 나는 급히 대답했습니다. 예, 자리하세요. 곧 드릴게요. 국자를 돌리며 눈을 들었을 때 그는 내 얼굴을 조용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뉴스에서 봤어요. 그 한마디에 내 손이 멈췄습니다. 당신이 그 어머니죠. 아들 신고한 사람. 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는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다가 천천히 숟가락을 들어 국을 한 입 삼켰습니다. 참 따뜻하네요. 그 말이 칼끝처럼 와 닿았습니다. 저도 피해자 중 한 사람입니다. 숨이 멎었습니다. 손끝이 얼어붙고 국자에서 국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돈, 큰 돈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자식 등록금이라 믿고 보냈죠. 그래도 괜찮습니다. 돈보다 중요한 게 남았으니까요. 무슨 말씀이세요? 그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세상이 아직 살아있단 걸 봤습니다. 어머니 같은 분이 계셔서 눈물이 그대로 떨어져 국물에 섞였습니다. 나는 조용히 허리를 굽혀 인사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 말 충분합니다. 이제 밥 식어요. 그는 다시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국을 뜨는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 떨림이 내 마음을 감싸 안았습니다. 그가 자리를 떠난 뒤에도 그릇에는 반쯤 남은 국물이 식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 그릇을 바라보다가 손바닥을 가슴에 얹었습니다. 작은 온기가 느껴졌습니다. 오늘 나는 처음으로 용서라는 단어를 이해했습니다. 그건 누군가에게 받는 게 아니라 누군가를 위해 먼저 내미는 손이라는 걸. 가게 불을 끄고 문을 잠그며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저녁 구름 사이로 별 하나가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 빛을 향해 속삭였습니다. 현수야, 내가 깬 것들을 이제 엄마가 다시 채워넣고 있단다.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 겨울밤이 이렇게 따뜻하게 느껴진 건 오랜만이었습니다. 새벽 점등이 꺼지기도 전에 눈이 떠졌습니다. 교도소의 아침은 늘 정해진 시간에 시작했습니다. 금속 침대 틀의 차가운 냉기, 벽을 스치는 발자국 소리, 멀리서 울리는 점호의 목소리. 그 모든 것이 하루를 깨우는 종소리처럼 들렸습니다. 현수는 얇은 이불을 개어 머리맡에 두었습니다.
손끝에 닿는 거친 감촉이 여전히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매일 새벽 다른 재소자들이 아직 잠든 시간에 일어났습니다. 누워 있으면 죄책감이 더 커지는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몸을 일으켜 조용히 벽에 기대 앉아 있으면 가끔 어머니의 국밥 냄새가 환상처럼 떠올랐습니다. 국물이 부글거리는 소리, 파 썰던 칼날의 리듬, 그리고 그 옆에서 웃던 어린 시절의 자신. 그는 눈을 감았습니다. 엄마, 난 왜 그때 그렇게 서둘렀을까? 빨리 돈 벌고 효도해야지. 그 욕심 하나가 사람을 망가뜨릴 줄 몰랐습니다. 처음엔 단순히 물건을 옮기고 계좌를 전달하는 일이었습니다. 그게 왜 문제겠어? 그렇게 스스로를 속였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통장에 찍힌 액수를 보고서야 알았습니다. 그 돈이 사람의 절망 위에서 번 돈이라는 걸. 그날 밤 그는 도망쳤습니다. 하지만 도망칠 곳은 없었습니다. 결국 경찰이 덮쳤을 때 그는 손목에 차가운 쇠사슬이 걸릴 때까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경찰서 유리병 너머로 마주한 엄마의 얼굴. 그 순간이 아직도 꿈에 나옵니다. 엄마의 눈빛은 울음보다 더 깊었습니다. 그 눈빛을 생각하면 숨이 막혔습니다. 현수, 점심시간이다. 함께 방을 쓰는 재소자가 말했습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배식구 앞에서 트레이를 받았지만 숟가락을 드는 손이 떨렸습니다. 김이 피어오르는 미역국 냄새가 왠지 모르게 엄마의 국밥과 겹쳐졌습니다. 그는 조용히 국을 한 입 삼켰습니다. 뜨겁지도 않았지만 그 순간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점심을 마친 후 교도소 내 복도에서 봉사활동 담당 교관이 다가왔습니다. 짧은 봉투 하나가 손에 쥐어졌습니다. 현수는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단 한 줄. 용서는 내가 새로 살아갈 때 받을 수 있는 거야. 짧은 문장이었지만 그 문장이 그의 내면을 송두리째 흔들었습니다. 그는 편지를 가슴에 꼭 눌렀습니다. 다시 살아가라. 그 한 줄이 손목의 무게보다 더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저녁 그는 자발적으로 작업장에 나갔습니다. 못받기, 분류, 포장. 손이 아프도록 일했습니다. 작업 반장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너 오늘은 집중 잘하네. 현수는 대답 대신 고개를 숙였습니다. 머릿속에 떠오른 건 오직 한 장면. 엄마가 국밥을 휘젓던 손, 그 손의 주름이 새벽빛에 번지던 기억이었습니다. 밤이 되자 교도소 창문 너머로 달빛이 들어왔습니다. 그는 누워서 손바닥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송금 사이에 남은 거친 자국들이 전보다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그 자국들이 조금은 위로처럼 느껴졌습니다. 엄마, 이제 진짜 다시 시작할게요. 그가 속삭이자 어둠 속에서 바람이 스쳤습니다. 그 바람이 마치 어머니의 손길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그는 오랜만에 깊이 잠들었습니다. 꿈속에서 다시 가게의 문이 열렸습니다. 김이 피어오르는 냄비,
그리고 그 옆에서 미소 짓는 어머니. 현수야, 국물은 천천히 끓여야 맛이 난단다. 그 목소리가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자장가처럼 들렸습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의 냄새가 골목에 스며들 무렵이었습니다. 가게 앞 매화나무 가지 끝에는 작은 꽃봉오리가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그 계절의 첫 번째 새벽, 저는 평소보다 일찍 눈을 떴습니다. 솥뚜껑을 열고 물을 붓자 김이 부드럽게 피어올랐습니다. 국물은 오랜 기다림 속에서야 제 맛을 냅니다. 그 사실을 이제야 비로소 알 것 같았습니다. 오늘은 조금 다르게 끓여야겠네요. 저는 팥뿌리를 길게 썰어 넣고 소금 한 줌을 손끝으로 눌러 넣었습니다. 팔을 움직일 때마다 팔뚝이 묵직하게 당겼습니다. 그 안에는 지난 몇 달의 시간과 무게가 들어 있었습니다. 현수가 보내온 마지막 편지를 아직도 부엌 벽에 붙여 두었습니다. 엄마, 나 일 배우고 있어요. 이제 손이 조금은 단단해졌어요. 그 문장 아래에는 잉크가 번진 자국이 있었습니다. 눈물이 닿은 자리였습니다. 국물이 서서히 끓어오르자 뽀글거리는 소리가 주방 안을 채웠습니다. 그 소리를 듣는 것만으로도 마음 한켠이 따뜻해졌습니다. 저는 불을 약하게 줄이고 손에 익은 나무 국자를 잡았습니다. 김이 솟아오르는 냄비 위로 손을 뻗으며 속삭였습니다. 현수야, 이제 엄마가 다시 끓입니다. 이번엔 너도 함께 먹게 될 거야. 그날 오후 경찰서로부터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어머님, 아드님이 모범수로 지정되어 다음 주 출소 예정입니다.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도 한동안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국자에서 흘러내린 국물이 바닥에 고여 천천히 둥근 무늬를 만들었습니다. 그 모양이 마치 다쳤던 마음이 천천히 풀리는 듯 했습니다. 저녁 무렵 저는 작은 메모지를 꺼내 적었습니다. 출소 날 국밥 준비 완료. 글씨가 삐뚤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 단단했습니다. 국물을 다시 한번 저으며 생각했습니다. 용서라는 건 받는 것이 아니라 다시 시작할 자리를 마련해 주는 일이라는 걸요. 바깥의 하늘은 붉게 물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창가에 서서 그 빛을 바라보며 조용히 두 손을 모았습니다. 오늘도 끓습니다, 하느님. 저 아이의 삶도 다시 끓게 해주세요. 냄비 속에서 김이 하늘로 오르며 국물의 냄새가 골목 끝까지 번져나갔습니다. 오랜만에 그 냄새가 참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봄이 완전히 왔습니다. 골목에는 벚꽃이 흐드러지고 따뜻한 바람이 국밥집 문틈으로 스며들었습니다. 그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일찍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간판에 먼지를 닦으며 손끝으로 이름을 한자 한자 짚었습니다. 정심국밥. 이제야 그 이름이 제 삶을 다 설명하는 것 같았습니다. 국물은 새벽부터 끓였습니다. 파향이 은은히 번지고 고기가 푹 익어 부드럽게 흩어졌습니다. 김이 솟아올라 천천히 공중으로 퍼질 때마다 제 마음속 응어리도
조금씩 풀려나가는 듯 했습니다. 시계를 보니 오전 10시 45분. 교도소 면회실에서 나올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국밥 2그릇을 미리 떠놓고 작은 상 위에 반찬을 가지런히 올렸습니다. 오늘은 같이 먹자. 그 말을 하자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햇살이 문틈으로 길게 들어왔고 그 사이로 현수가 서 있었습니다. 수의복이 아닌 평범한 회색 셔츠 차림이었습니다. 머리는 짧았지만 얼굴은 조금 더 단단해져 있었습니다. 그는 문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엄마. 짧은 한마디. 그 소리에 제 심장이 울었습니다. 어서 와라, 현수야. 저는 다가가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감옥의 차가운 시간들이 아직 손끝에 남아 있었지만 그 안에는 다시 살아있는 온기가 있었습니다. 많이 변했네. 네. 많이 생각했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였고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앉아. 밥 식는다. 저는 그에게 국밥을 밀어주었습니다. 현수는 조용히 손을 모으고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첫 숟가락을 뜨는 순간 뜨거운 김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그는 국을 삼키지 못하고 울음처럼 삼켰습니다. 이 냄새 너무 그리웠어요. 이제 매일 맡을 수 있다. 그는 고개를 숙인 채 울었습니다. 저는 말없이 그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다가 현수가 힘겹게 고개를 들었습니다. 엄마, 다시 시작해도 될까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시 시작하라고 세상이 너를 돌려보낸 거야. 창문 밖으로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하얀 벚꽃잎이 문틈으로 날아들어 테이블 위로 조용히 내려앉았습니다. 현수가 그것을 손바닥으로 살며시 받았습니다. 엄마, 봄이네요. 그래, 봄이야. 너한테도 나한테도. 그날 오랜 세월 얼어붙었던 시간들이 국물 속에서 서서히 녹아내렸습니다. 한 그릇의 밥, 한 줌의 소금, 한 줌의 용서,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현수야, 이제 이 국물은 우리 둘의 맛이란다. 문 밖에는 아이들이 뛰어다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웃음소리가 바람을 타고 가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분주하고 삶은 여전히 고단하지만 이 순간만큼은 충분히 따뜻했습니다. 한때 냉철한 선택이라 믿었던 신고서의 사인이 이제는 한 가정의 봄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며칠 뒤 가게 앞에는 새 간판이 걸렸습니다. 예전보다 조금 더 밝은 색이었고 글씨는 단단했습니다. 정심국밥 마음을 곱게 하는 집. 글자 아래에는 작게 한 줄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따뜻한 밥 한 그릇, 그 안에 사람의 마음을 담습니다. 간판을 세우는 동안 현수는 사다리를 붙잡고 있었습니다. 엄마, 조금만 더 왼쪽으로요. 이 정도면 됐어. 햇빛이 금속 간판에 반사되어 두 사람의 얼굴을 비추었습니다. 그 빛은 눈이 부셨지만 그만큼 선명했습니다. 가게 안에는 벌써 몇 명의 손님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낯익은 얼굴도
처음 보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현수는 주방에서 국자를 들고 국밥을 푸고 있었습니다. 그 손놀림이 서툴지 않았습니다. 엄마, 이건 제가 드릴게요. 그래, 조심해서 나가. 현수가 국밥 그릇을 두 손으로 들고 손님 앞에 내려놓자 손님이 따뜻하게 웃었습니다. 젊은 사장님이시네. 예, 이제 어머니랑 같이 해요. 그의 대답은 짧았지만 그 안에는 자부심이 묻어 있었습니다. 한쪽 벽에는 새로운 공지문이 붙어 있었습니다. 매주 일요일 어르신 무료 국밥 제공, 정심 국밥 드림. 그 문구를 바라보는 손님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집이 달라졌네. 달라진 게 아니라 원래부터 이랬던 거지. 그 말에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점심이 끝난 뒤 잠시 휴식 시간이 되었습니다. 저는 가게 앞 벤치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봄 구름 사이로 햇살이 부드럽게 내려왔습니다. 그 옆에 현수가 앉았습니다. 엄마, 간판색 참 좋네요. 그래. 이제 눈에 잘 띄지? 예전엔 숨고 싶었는데 지금은 이 이름이 자랑스러워요. 그는 잠시 말을 멈추더니 조용히 제 손등 위에 자신의 손을 올렸습니다. 엄마, 고맙습니다. 그날 나를 신고해줘서. 그 말에 저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손끝이 따뜻했습니다. 현수야, 엄마는 널 벌주려던 게 아니야. 그냥 내가 사람답게 서길 바랐어. 그게 벌이 아니라 선물이었어요. 그는 웃었습니다. 멀리서 교회 종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하늘에는 흰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가게 안에서는 다시 국물이 끓기 시작했습니다. 김이 피어오르는 냄비 위로 봄의 냄새가 섞여 들었습니다. 손님 한 명이 문을 열며 들어왔습니다. 사장님, 여기 국밥 2그릇. 현수가 대답했습니다. 예, 바로 드릴게요. 저는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그래, 이제 이 집은 다시 시작이야. 그리고 마음속으로 한 문장을 떠올렸습니다. 사랑은 감싸는 일이 아니라 바로 세우는 일이다. 그 문장이 다시 간판의 그림자처럼 봄 햇살 아래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일요일 아침, 하늘은 맑았고 공기는 유난히 부드러웠습니다. 가게 문 앞에는 작은 입간판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오늘 오전 11시부터 어르신 무료 국밥 나눔. 글씨 옆에는 빨간 하트 모양 스티커가 붙어 있었습니다. 현수가 직접 오려 붙인 거였습니다. 솥 안에서는 국물이 천천히 끓어오르고 있었습니다. 파향이 퍼지자 가게 안은 봄의 냄새로 가득 찼습니다. 저는 장갑을 끼고 고기를 썰며 말했습니다. 현수야, 파는 마지막에 올려야 향이 더 살아. 네, 엄마. 이제 알아요. 그의 대답에는 예전의 불안한 기색이 없었습니다. 이제는 손놀림도 눈빛도 안정되어 있었습니다. 11시가 가까워지자 골목 끝에서 사람들이 하나둘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지팡이를 짚은 어르신들, 장바구니를 든 아주머니들, 그리고 손을 꼭 잡은 할아버지, 할머니 부부. 그들은 조용히 줄을 섰습니다.
현수는 문을 열며 큰 소리로 인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오늘은 따뜻하게 준비했습니다. 그 말에 사람들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국밥을 담아내며 저는 손님 한 분 한 분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삶에 지친 표정들 속에서도 그릇을 받는 순간만큼은 누구나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국물이 참 깊어요. 이 집은 손맛이 달라. 그런 말이 들릴 때마다 제 안에서 오랜 겨울이 조금씩 녹아내렸습니다. 잠시 후 한 노인이 식사를 마치고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사장님, 저 그때 피해자 중 한 명이에요. 그 말에 손이 멈췄습니다. 노인은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이 국밥값으로 치면 몇십 그릇은 더 먹어야 되겠네요.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이제 됐어요. 그 아들 훌륭하게 잘 키우셨습니다. 이 국밥 하나면 충분합니다. 그의 손이 내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그 순간 눈물이 저절로 흘렀습니다. 국밥의 김 사이로 그 눈물이 하얗게 섞여 사라졌습니다. 밖에서는 현수가 아이들과 함께 상을 닦고 있었습니다. 그의 입가에는 땀이 번져 있었지만 표정은 환했습니다. 엄마, 오늘은 100그릇 넘게 나갔어요. 그래, 잘했다. 다들 따뜻했지? 네, 국물 남긴 분이 한 명도 없어요. 그의 말에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났습니다. 행사가 끝난 뒤 가게 안에는 김이 잔잔히 남아 있었습니다. 창문을 열자 바람이 들어와 냄비 위로 스쳤습니다. 그 향이 골목을 따라 퍼져나갔습니다. 길을 지나던 사람들이 멈춰서서 그 냄새를 맡았습니다. 어느새 그 냄새는 사람을 모으는 신호처럼 퍼졌습니다. 현수가 의자에 앉아 물을 마시며 말했습니다. 엄마, 이 국밥이 사람을 살리는 것 같아요. 그래, 현수야. 밥 한 그릇이 누군가의 하루를 바꿀 수도 있단다. 저는 그 말을 하며 국자를 들었습니다. 남은 국물을 한 번 더 저었습니다. 그 안에는 삶의 무게보다 더 진한 무언가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사람의 마음이었습니다. 저녁이 되어 가게 문을 닫으며 저는 간판 불빛을 바라보았습니다. 정심국밥. 그 불빛이 골목을 은은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자 간판이 살짝 흔들렸습니다. 그 흔들림이 마치 미소처럼 보였습니다. 가게 문을 닫고 불을 끄던 밤이었습니다. 저는 솥 앞에서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끓던 김이 천천히 사라지며 허공에 얇은 막을 남겼습니다. 그 모습을 보다가 문득 지난날의 마지막 면회가 떠올랐습니다. 출소를 앞두고 현수를 보러 갔던 그날, 유리병 너머로 마주한 아이의 눈빛이 아직도 마음속 깊은 곳에서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날의 장면이 조용히 되살아났습니다. 면회실의 의자는 차가웠습니다. 저는 송수화기를 들어 귀에 댔고 현수도 반대편에서 같은 동작을 했습니다. 스피커를 타고 들어온 목소리는 맑았지만 속에는 두려움과 결심이 한꺼번에 섞여 있었습니다. 엄마, 나 이제 두렵지 않아요. 부끄럽지 않게 살겠습니다.
저는 그 말을 조용히 들었습니다. 오래전부터 가슴에 새겨두었던 문장을 꺼내어 그 아이에게 건넸습니다. 사람이 다시 선다는 건 넘어졌던 자리부터 일어나는 거야. 현수는 고개를 끄덕였고 우리는 유리벽에 손바닥을 맞댔습니다. 벽을 끼고도 전해지던 그 미지근한 온기가 그날 저를 내일로 밀어주었습니다. 회상은 거기서 멈추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현재로 돌아왔습니다. 가게는 고요했고 냄비에서는 오래 끓인 국물의 숨이 아직도 아주 작게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국자를 한번 저었습니다. 둥근 물결이 생겨났다가 이내 사라졌습니다. 불을 줄이며 저는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현수야, 우리는 그날 이후로 정말로 다시 서고 있구나. 벽 쪽을 바라보니 현수가 적어 붙여둔 메모가 보였습니다. 어르신 무료 국밥, 일요일 11시. 굵고 단단한 글씨였습니다. 그 아래에는 작은 글씨가 하나 더 붙어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다시.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말이야말로 우리가 오늘까지 버티게 해준 주문이었습니다. 사람을 바로 세우는 일은 큰 구호가 아니라 매일의 작은 반복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저는 이제 압니다. 뚜껑을 닫고 수건을 정리하면서 마음속에 장부를 펼쳤습니다. 비처럼 남아있는 잘못들, 차곡차곡 갚아야 할 마음들, 그리고 갚을 기회가 남아있다는 사실. 그 모든 것이 내일의 불씨가 되었습니다. 문 앞까지 걸어가 셔터를 반쯤 내렸을 때 골목 바람이 들어와 간판을 가볍게 흔들었습니다. 정심 국밥 마음을 곱게 하는 집. 간판의 불빛이 바닥에 반사되어 길게 누웠습니다. 저는 그 빛을 밟지 않으려 한 발짝 물러섰습니다. 마음을 곱게 한다는 말의 뜻이 이제는 선명했습니다. 사랑은 감싸는 일이 아니라 바로 세우는 일. 그 문장을 저는 오늘도 다시 밑줄 쳤습니다. 불을 모두 끄고 셔터를 내리려다가 저는 다시 주방으로 돌아갔습니다. 작은 사발을 꺼내 한 국자 퍼담아 식탁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내일 아침 현수가 가장 먼저 맛볼 한 그릇이었습니다. 그릇 위로 잠깐 김이 피어올랐다가 봄밤의 공기 속으로 옅게 스며들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인사했습니다. 잘 끓었다. 내일도 우리처럼. 가로등 불빛 아래로 제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습니다. 그 그림자는 예전보다 덜 떨리고 있었습니다. 길 모퉁이를 돌 때마다 저는 조용히 하루를 더했습니다. 용서라는 말을 마음속에서 천천히 굴려보았습니다. 누군가에게 받아내는 판결이 아니라 내가 내일을 감당하겠다는 서약이라는 뜻으로요. 현수가 내일 아침 먼저 도착해 문을 열고 제가 뒤따라 들어가 불을 켠다면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다시 한 줄을 바로 세우는 셈이었습니다. 내일의 메뉴표에는 작은 글씨로 적어두어야겠습니다. 처음부터 다시. 그 말은 손님보다 우리에게 들려주려는 주문이었습니다. 하늘 한쪽에서 새벽별이 아주 천천히 사라졌습니다. 저는 발걸음을 멈추고 한 번 더 고개를 들었습니다.
마지막 면회에서 아이가 남긴 말이 귓가를 스쳤습니다. 엄마, 저는 부끄럽지 않게 살겠습니다. 그 문장을 오늘의 마지막 코끝숨으로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게 대답했습니다. 그래, 내일도 천천히 끓이자. 국물도 사람도. 봄비가 내리던 새벽이었습니다. 가게 유리창에 물방울이 차곡차곡 맺히고 골목의 흙냄새가 비와 함께 피어올랐습니다. 저는 문 앞에 서서 한참을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빗방울이 이마에 닿았지만 그 차가움이 싫지 않았습니다. 그건 지난 시간의 눈물과도 달랐습니다. 이제는 슬픔이 아니라 세상을 씻어내는 감정 같았습니다. 안에서는 현수가 국밥을 끓이고 있었습니다. 국물이 보글보글 끓어오르자 김이 천천히 퍼졌습니다. 엄마, 불색이 이 정도 맞죠? 그래, 아주 좋아. 그의 목소리는 이제 단단했습니다. 삶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의 톤이었습니다. 가게 문이 열리며 한 아주머니가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젖은 비닐우산, 얼굴에는 피곤한 웃음이 있었습니다. 비 피할 겸 뜨끈한 국밥 좀 주세요. 예, 바로 드릴게요. 현수가 대답하고 저는 조용히 그릇을 건넸습니다. 그녀는 한 숟가락을 뜨고 눈을 감았습니다. 살겠네요. 국물 맛이 사람 같아요. 그 말에 현수가 제 쪽을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그 웃음은 몇 해 전 어린아이였던 그 시절의 미소 그대로였습니다. 저는 그때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국밥이라는 건 결국 사람의 이야기라는 걸. 끓고 넘치고 식어도 다시 불을 올리면 또 이어지는 이야기. 그 안엔 실패도 있고 용서도 있고 다시 사는 힘도 있었습니다. 창가에는 빗물이 떨어졌다가 흘러내렸습니다. 그 궤적이 마치 인생 같았습니다. 떨어지더라도 흘러가면 결국 어디엔가 닿는 법이니까요. 저는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현수야, 우리 국물은 참 길게도 끓었구나. 그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이제 다른 사람들도 끓일 수 있게 도와드려요, 엄마. 그래, 그게 정심국밥의 마지막 레시피다. 그날 오후 비는 그쳤고 햇살이 골목을 비췄습니다. 가게 간판의 물기가 말라 반짝였습니다. 정심국밥 마음을 곱게 하는 집. 그 불빛이 낮은 하늘 아래에서도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저는 그 불빛을 바라보며 지난 모든 계절을 떠올렸습니다. 눈물이 아니라 미소가 먼저 떠올랐습니다. 이제 진짜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이었습니다. 삶도 사랑도 용서도 결국 그렇게 이어지는 거였습니다. 솥 안에서는 여전히 국물이 끓고 있었습니다. 그 김이 하늘로 올라가며 조용히 말하는 듯 했습니다. 오늘도 마음을 곧게 하세요.